지난해 12월 이후 주요국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중국입니다. 올해의 세계 시장이 이란과 미국 사이의 관계로 해서 상당히 악화되고 있을 때에도 지난 3일 동안 중국 시장은 그다지 하락하거나 하지 않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그 영향도 있고요. 또 지난 4년 동안 중국 시장이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다진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중국 경제와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나와주셨는데 네. 저희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모시고 좋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제가 먼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1차 무역협상 타결 부분입니다. 유호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13일 날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거는 15일 날 예정돼 있는 네. 사인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일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1차 타협이 난 그 협상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달 말 그러니까 트위터에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하고 얘기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그 라이터 하이저가 말할 때는 1월 첫째 주에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류허가 지난 3일, 4일에 원래 미국에 간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해 말 트위터에다가 트럼프가 1월 15일에 사인을 할 거고 네. 시진핑이 안 오더라도 자기가 직접 할 거고 그다음에 사인한 후에 바로 중국에 날아가서 2단계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트위터에다 일방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전혀 상의도 되지 않고 일정이 갑자기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변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내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월 13일에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1단계 합의를 보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그 어떤 공식적인 뉴스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지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불확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서로가 원하는 합의면 뭐 미국 쪽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네, 그렇죠. 적어도 예, 한마디라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한마디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뭘 증명하냐면 1단계 내용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아직도 합의된 부분이 합의 안 된 부분이 아직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중국은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미니 드림은 간단해요. 그냥 관세 1단계 12월 15일에 그걸 취소하고 농산품 500억 달러 구매해 주는 건데 그것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원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그 9월에 매긴 관세도 절반으로 지금 7.5%로 그 중국 쪽 요구해서 지금 절감시키고 근데 또 뭐 그 안에 다른 내용을 미국 쪽에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중국하고 컨펌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5일에 그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그 부분을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정말 미니딜 관세 대 그냥 농산품 구매 그냥 비즈니스 딜에 못 치면 사인이 되는 건데 미국 쪽에서 만약에 그 안에 지금 중국에 좋게 안 쓰는 부분을 빼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지금 불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1월 15일에 안 한다. 이러면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겠죠. 그 그렇죠. 어떤 때보다. 그걸 중국이 감당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경제가 또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사인을 할 건데 아직까지도 조율 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협상이 타결이 나면 협상을 했던 양 당사자들이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모든 그 뉴스의 소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정한 형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협상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장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날아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협상도 안 됐는데 날아간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튼 협상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2차 협상 전망하고 내용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을까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지금 변수가 생긴 것이 이란과 미국과의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해 있잖아요. 예. 이게 되게 큰 변수로 지금 왔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중국이 잘 이용하면 과거에 미국하고 구소련 간의 그 G2 싸움을 할 때 그때 냉전 시기에 중국이 사실은 좀 미국 쪽에 서면서 결국 구소련이 붕괴가 됐고 예. 또 2001년 그 테러 때 또 중국하고 미국이 손잡으면서 테러에 굉장히 협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란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게 테러 행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예. 굉장히 공격적인 상태를 취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하고 전혀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트위터에다가 날아가겠다. 예. 그리고 이란계 합성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받았냐면 그 글귀에서 2단계 협상을 가지고 예. 중국의 이란에 대한 제스처를 미국 쪽으로 오게 하는 딜을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2단계에 들어가는 게 다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뭐 이행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여기 그 산업 구조 조정 문제, 인터넷 시장 개방이라든가 중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2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중국의 이란과의 이런 관계에서 오히려 미국 쪽에 손을 들게 함으로써 중국한테 너네는 다시 한번 또 차이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국으로서는 또 자기네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으면서 지금 중국과의 외교를 지금 하자는 2단계 합의하고 지금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2단계 합의는 이란이란 변수가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 耿수왕이라는 대변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오히려 이란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예. 이거는 미국의 이런 군사 패권주의와 이런 거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한 2위인가 3위인가 석유 수입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란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냉전이 오는 이 시점에서 이란과의 관계가 중국한테서 또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이 또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에 따라서 글로벌 지금 또 패권 싸움 구도와 냉전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맞물리면서 트럼프가 이걸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가서 새로운 딜 제안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성격대로 하면은 제 보기에는 지금 뭐 국내 자기네 국내 이 자문팀하고 상의 없이 트위터 나눠서 자기 의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협상이 원래 이제 그 협상만으로 경제적인 네. 협상만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네. 갑자기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네. 여기 이것까지를 서로 이제 같이 엎어가지고 네. 그 협상이 진행되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날아가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쪽으로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 뭐 중립적인 위치를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당장에 나온 성명만 보면 우선은 이제 이란에 손을 좀 들어줬다 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핵심이 결국 중국은 그 국내 경제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외부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뉘앙스로 봤을 때 지난해 말 중국인민은행이 2019년 금융안정 보고서와 또 올해 1월 3일에 또 중국인민은행에서 모두 은행 불러가지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 기조를 보면은 올해의 통화정책 기조를 작년하고 말이 한마디가 변한 게 있는데요. 예. 그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통화정책 취하되 플러스 중국말로 링호 그러니까 영활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상황에 융통성 있게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연거봐서는 중국의 금융 문제가 굉장히 시리어스하다는 걸 느끼는 거일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보고까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중국 경제가 버텨주면 이란의 손을 훨씬 들어줄 여유가 네. 큰데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지금 훨씬 중국 관리 당국이 보기에 생각보다 우리가 컨트롤할 손을 좀 넘었다고 판단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한쪽에 손을 더 들고 예, 예. 오히려 과거 그 테러 시대 협조한 것처럼 미국하고 같이 두 번째 또 하모니를 만들 생각도 있을 수도 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중국 경제 내부 문제에 대해 조금 시원히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이런 프로포저를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 또 봐야 되겠죠. 왜냐면 얘기가 또 이 트럼프 얘기하는 방식이 사람의 자존감을 막 떨어뜨리며 하는 스타일이 돼서 예. 좀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예. 좀 이렇게 중국은 체면을 요구하는데 그런 뜻을 내비치면서 굉장히 자존감을 죽이고 언론의 제멋대로 보면 이러면 또 중국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상황을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생긴 것을 중국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해의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올해 중국 경제가 상당히 괜찮고 안정적인 기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또 여러 부분들에서 위기나 이런 그 위험한 부분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중국이 미국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서 판단했을 때는 중국이 미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요. 그 6일 날서부터 그 중국은행이 지준 0.5% 인하한 거가 지금 적용이 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한 134조 정도 네. 원 정도의 그 유동성이 공급되는 네. 그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사실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통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으면 통화를 계속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예. 다행히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나마 공간이 있는 게 지준율 수준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평균으로 보면 그 지준율 보통 한 10% 정도 되는데 중국은 한 13% 정도니까 계속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0.5% 낮춰서 지금 위안화를 한 8천억 위안 이렇게 유동성이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국의 통화 성수가 한 6 정도 돼요. 예. 그럼 곱하기 6 하면 결국 위안화를 한 4조가 넘는 돈이 다시 풀린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에서 중앙에서 4조 풀었고 지방에서 매칭으로 4조 풀어 8조 나왔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또 지금 8천억이면 곱하기 6하면 4.8조 또 새롭게 유동성을 제공해 준 건데, 그 말은 왜 풀었을까를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이상하게 그 돈 다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돈이 말라서 힘들고 계속 지금 채권부도 사고가 나오고 있고 경제가 거의 돌아가지 않으니까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움직이면 굉장히 이번에 최근에 또 움직였잖아요. LPR 네, 대출 그렇죠. 기준 나왔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지준율 인하란 말이죠. 그래서 한 4조 넘는 돈이 지금 시장에 다시 풀리게 된 거고, 그리고 대출 금리 지금 인하가 뭐 인하라고 표현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LPR 기준 기반의 대출 금리를 시장화한다고 하니까 그 역시 금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시세에 맞게 좀 이렇게 낮춰가는 방향에서 부동산 경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예. 저는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의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돈의 회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서요. 그 느려진 부분들을 돈의 공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준율의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금융 개방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외국 은행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을 좀 쉽게 이렇게 네. 해줄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3차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중국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네.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네.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바닥을 만들어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면 또 다시 급등을 했다가 이런 맞아요. 것들의 굉장히 연속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급등을 할 계기를 네. 만들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게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이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작년 2019년 한 해 흐름을 봐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확실하게 30% 넘는 연수익률을 주면서 보답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게 2015년 6월 11일 그때 5천까지 찍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후에 계속 떨어져서 지금까지 3천 밑에서 혹은 조금 더 올라 이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가장 큰 핫 이슈가 역시 외국인이 많이 들어갈 거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 개방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외환보유액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이런 무역 적자에서 들어오는 그 달러가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다른 채널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금융시장 개방이죠. 그래서 후광통, 성강통 뭐 QF, RQF 모든 그 투자 한도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투자를 해서 증권을 통한 달러의 유입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반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지금 투자 비중이 대충 5% 안 되고 한 2.5% 정도 돼요. 채권하고도 비슷한데요. 올해 지금 평균 우리가 MSCI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적어도 한 500억 달러 정도는 유입이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이 중국이 지금 외국인 지분이 너무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30%잖아요. 그래서 길게 봤자 1년, 2년 사이에 5%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가장 큰 이슈가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이 특히 그 블루칩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시장 기반의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 그리고 중국의 이노베이션 핵심 중심의 특히 요즘에 5G가 작년부터 핸드폰이 출시되고 했지만 그게 아직 상업화로 안 갔거든요. 근데 플러스 5G 플러스 산업 생태계가 올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구조조정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하는 건 다 팔아버리고 주도 산업만 남기면서 또 여기 때문에 좀 더 커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또 이 블루칩 주식들 이런 데서 외국인들은 또 그거 아주 신속하게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그게 올해에 적어도 몇 배는 오를 거다. 특히 뭐 2배에서 이 정도는 쉽게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가면 처음에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국 금융시장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유입하려고 하는 정책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2.5%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까지만 올라가도 굉장히 큰 형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돈의 상당 부분들이 블루칩 종목으로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그 한국이 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했을 때에 어떤 순서로서 외국 자금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2년도 제일 처음에 주식시장을 열었을 때는 이른바 저PR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거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포스코, 한국전력 이런 그 블루칩 종목이 중심이 돼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오는 형태였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의 중국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서 제가 여쭤보게 되면요. 중국 사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굉장히 작년도에 아무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지금 변경을 하는 형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변화 부분이 홍콩 사태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중聯辦 중국어로는 주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말 표현으로는 총책임자 국장 뭐 이 정도. 근데 그분이 이 원래 했던 왕즈진이라는 사람과 이번에 로호인이라는 사람 바뀐 사람이 로호인잉이라는 사람인데 둘 다 중국의 중앙위원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급으로 놓고 말하면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래 그 했던 왕즈지는 좀 친 시진핑 쪽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로후엔이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중국의 그 칭하이 예. 소수민족이 사는 칭하이성에서 서기를 했던 사람이고 중국이 산이란 산, 산시성, 산서성에 또 서기했던 사람인데 이 두 지역은 소수민족들 살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의 이런 반란이나 이런 걸 탄압한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파워가 있게 진압도 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로호인이랑 새로 올라온 지금 그 중聯辦 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을 갑자기 이 사람으로 교체한 이유는 지금까지 홍콩 시위를 굉장히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스탠스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취하다가 올해는 이렇게 강한 사람 바꿔보는 거는 이 사람이 이런 충돌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한번 가서 제대로 해결해 이 문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좀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 관련한 문제를 많이 다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하게 했고 그러다 보면 조금 아무튼 여태까지보다는 강도가 좀 높은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청와대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 명시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한한령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생각을 중국에서 안 했으면 작년에 왕이 부장이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시진핑이 방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하다가 후에는 거의 하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그런 거 봐서는 이러한 문제들 과거에 있었던 이런 우리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심이 표를 이렇게 했거든요. 사드 문제는 우리 양자 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남 때문에 우리 관계가 나빠져야 되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은 이런 걸 다 우리가 장애물로 이제 장애물로 있는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 그게 한중일 FTA를 포함해서 이런 거 RCEP 이런 거 포함해서 좀 우리 아시아의 문제는 우리 아시아 3국이 좀 더 동북아 있는 우리 세 개국이 좀 더 손을 잡고 미국이 이렇게 무역 보호주의를 할 때 우리는 다자 무역주의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라는 면에서 서로 전략적인 서로 그 바라는 게 있잖아요. 전략적인.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중국에서 선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무조건 그런 조그만 문제에서 갈림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무튼 그 우리하고 중국 사이의 관계는 그동안 한 4, 5년 동안에 걸쳐서 상당히 좀 거꾸로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게 아마 풀리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교착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이 교착 상태에 들어간 것에서 과연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보면 이제 남한과 또 북한 사이에 그 교역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그 입장을 취할 거라고 지금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자기네가 이렇게 발언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영향력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국가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핵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는. 그런데 제재는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재를 풀리게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분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은.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지금 그게 안 돼서 지금 북한 다시 돌아갔잖아요, 제자리로.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그림으로 안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원래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서도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김정은도 서로 지금 난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목표했던 게 다 잘 김정은은 중국을 좀 중국하고 좀 잘 이러면 중국이 유엔에서 영향을 줘서 좀 이게 그래도 제자 일부분 풀릴 거라고 확신해서 굉장히 중국과 외교를 많이 했잖아요. 2018년도 몇 번 갔고 작년에도 갔고 뭐 엄청 지금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잘 안 됐어요. 예. 지금 제자 하나도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은 솔직히 북한은 솔직히 중국에 대한 신뢰가 별로 넘치는 않아요. 예. 전략적으로 서로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관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혈맹 동맹 이거는 김일성 때 끝났어요. 예, 예. 김일성 모택동 시대에 끝났고 그 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략적인 필요할 때 같이 있고 안 할 때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글쎄 김일성 주석이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을 너무 믿지 마라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 북미 관계 자체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좀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그 관련해서도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올해 중국 경제는 어떨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중국이 통계적으로 이번에 양회를 목표치를 제시할 거예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6으로 제시할지 그다음에 6이라는 숫자를 안 할지가 그거 스탠스를 이제 봐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만약에 6이라는 숫자를 안 말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명확하게 무슨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면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정말 안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양상보다 안 좋구나. 예. 근데 6이라고 했다. 이러면 어쨌든 6을 맞추기 위해서 모두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최대한 사용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6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6을 제시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줄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국무원 자체 기관에서 나뉘었어요. 이전에 이거 제시하면 안 된다라는 쪽과 시진핑은 제시하기를 원해요. 6을. 그래야 중국 꿈, 자기 말하는 2배의 꿈, 2010년에 비해서 1인당 GDP, 전체 GDP 2배의 꿈 뭐 이런 게 가능하지거든요. 예.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는 중국이 훨씬 실속으로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중국 경제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들 중국의 위기 가능성을 올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예. 환율이 만약에 지금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만약에 중국 경제가 뭐 채권 부도사 계속 지금 터지고 은행도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실제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환율이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해 주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처럼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위안화 자산 가격이 엄청 싸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싸질 때 사가지고 산 위안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안화가 환율이 지금 절하가 안 되고 지금 환율을 유지해 주면 다시 우리가 원하거나 달러로 바꿀 때 위안화는 환율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훨씬 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 위안화 환율이 중국 경제와 상관없이 중국이 계속 6.9, 7점 초반대 유지해 주면 올해는 위안화 자산처럼 투자 매력이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위기 때문에 자산이 막 쓸려서 나오면 좋은 것들 아까 말하는 그 여러 가지 3가지 개념의 그 주식들을 싸게 사서 지금 환율로 갖고 나올 수만 있다면 이처럼 좋은 주식이 없죠. 이처럼 좋은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예, 환율이요. 예. 근데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이란 전쟁 지켜낼 수 있을까? 근데 중국에서 무조건 지켜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투자하는 사람에서는 이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말고 단기로 하기에 딱 좋은 거죠. 예. 그 지난주 토요일 날 한국경제TV에서 그 포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보다는 올해 중국 주식시장이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